나는 남편이 고급 레스토랑에서 상간녀와 저녁 식사를 하는 현장을 목격했다. 그 여자는 내 앞에서 남편에게 당장 이혼하라고 종용했다. 창백하고 당황한 남편의 얼굴을 보고 나는 큰 소리로 웃었다. 그 값싼 여자는 사실을 몰랐다.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이 이야기를 시청하시는 친구분들이 어느 지역에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세요. 이 채널이 더욱 성장하여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도록요. 배신에는 세 단계가 있다. 첫 번째 단계는 눈물이다. 세상이 무너지고 고통으로 숨이 막히는 순간. 두 번째 단계는 공허함이다. 영혼이 마비되고 세상의 모든 색이 잿빛으로 바래는 순간. 고유진은 지난 3개월 동안 방 안의 침묵 속에서 그 두 단계를 모두 거쳤다. 오늘 밤 그녀는 세 번째 단계인 복수를 시작하기 위해 왔다. 무대는 도시에서 가장 화려한 레스토랑 라시엘 서울이었다. 상류층이 부를 과시하는 곳. 아이러니하게도 이 공간에 있는 부의 대부분은 그녀의 가문 회사 자금에서 나왔고 지금 그녀의 남편이 과시하고 있는 부 또한 마찬가지였다. 박민주는 17번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유진의 약지에 끼워진 결혼 반지가 수갑처럼 차갑게 느껴졌다. 한때 그것은 영원한 사랑의 상징이었지만 이제는 5년간의 달콤한 거짓말을 상기시키는 물건이 되었다. 오늘 밤 그녀는 상처받은 아내로 온 것이 아니었다. 분노의 잉크로 직접 쓴 각본의 클라이맥스 장면을 시작할 감독으로 온 것이었다. 오늘 밤은 우는 날이 아니었다. 오늘 밤은 쇼가 펼쳐지는 날이었다. 단호하고 우아한 발걸음으로 그녀는 로비를 가로질렀다. 그녀가 입은 심플한 네이비 블루 드레스는 다른 여성들의 드레스만큼 화려하지 않았지만 돈으로 살 수 없는 자신감의 아우라를 뿜어냈다. 레스토랑 리셉셔니스트가 프로페셔널한 미소로 그녀를 맞으며 예약 여부를 물었다. 유진은 옅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누군가를 만나러 왔을 뿐이에요. 박민준 씨 이름으로 된 테이블요. 그녀의 목소리는 맑고 차분했다. 리셉셔니스트는 손님 명단을 확인하더니 약간 망설이며 최고의 전망을 자랑하는 레스토랑 구석을 가리켰다. 저쪽입니다. 사모님. 17번 테이블입니다. 유진은 감사 인사를 하고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을 천천히 가로질렀다. 나이프와 포크가 부딪히는 조용한 소리가 다음에 일어날 일의 배경음악이 되었다. 그녀의 시선은 목표물에서 한시도 떨어지지 않았다. 그곳 17번 테이블에 그녀의 남편 박민준이 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의 앞에는 불타는 듯한 빨간 드레스를 입은 젊은 여자가 교태롭게 웃으며 그의 팔을 만지고 있었다. 그 여자는 최아라였다. 민주는 매우 자랑스러워 보였다. 성공한 남자의 역할을 만끽하고 있었다. 가슴을 펴고 미소는 활짝 피었다. 그는 자신이 쌓아 올린 모든 이미지가 지금 자신이 배신하고 있는 여자의 가문 유산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유진은 계속 걸었다. 그녀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마치 시한폭탄의 카운트다운처럼 느껴졌다. 몇몇 사람들이 그녀를 쳐다보기 시작하며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질 것을 감지했다. 유진이 그들의 테이블에서 불과 몇 미터 거리에 이르렀을 때 민주는 마침내 고개를 들고 그녀를 보았다. 그의 얼굴에서 미소가 순식간에 얼어붙고 순수한 공포의 표정으로 바뀌었다. 눈은 커지고 입술은 살짝 벌어졌으며 얼굴색은 점차 창백해졌다. 민준의 표정 변화를 알아차린 아라는 웃음을 멈췄다. 그녀는 민준의 시선을 따라가 이제 그들의 테이블 바로 옆에 서 있는 유진을 보았다. 아라의 눈썹이 치켜 올라갔다. 그녀의 시선은 경멸적인 눈빛으로 유진을 위아래로 훑었다. 안녕하세요, 민준 씨. 유진이 인사를 건넸다.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평범하고 너무나 여유로웠다. 저녁 식사가 아주 즐거워 보이네요. 민주는 더듬거렸다. 유진 씨. 여기 어쩐 일이에요? 그는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렸다. 민준이 말을 잇기도 전에 아라가 비꼬는 목소리로 끼어들었다. 아, 이 사람이 당신 부인이구나? 뭐예요, 오빠? 현장 덮치러 왔어요?
정말 안 됐네요. 그녀는 작게 웃으며 말했다. 남편 관리도 제대로 못하나 봐요. 그러니까 밖에서 행복을 찾아야지. 그 모욕은 날카롭고 자신감에 차 있었다. 유진은 반응하지 않았다. 그저 알 수 없는 표정으로 아라를 바라볼 뿐이었고, 이는 아라를 더욱 기고만장하게 만들었다. 꼴 좀 봐. 이런 곳에 오기엔 너무 초라하잖아. 민준 오빠가 질릴 만도 하지. 당신 같은 여자는 민준 오빠처럼 성공하고 멋진 남자 옆에 있을 자격이 없어. 아라가 말을 이었다. 그녀의 손은 이제 민준의 팔을 꽉 잡으며 마치 자신의 승리를 과시하는 듯했다. 민준은 팔을 빼려 했다. 아라야, 그만해. 그는 목소리를 떨며 속삭였다. 애원하는 눈빛으로 유진을 쳐다봤다. 하지만 민준은 깨닫지 못했다. 그는 이미 유진에게 어떤 것도 애원할 권리를 잃었다는 것을 아라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우위에 있다고 느꼈다. 민준 오빠, 뭘 기다려요? 나한테 곧 이혼할 거라고 했잖아요. 지금 본인도 여기 있네. 지금 당장 말해요. 아라가 재촉했다. 그녀의 목소리가 약간 높아지며 주변 몇몇 테이블에 주의를 끌었다. 이 여자랑 이혼해요. 당장. 자기 위치를 깨닫고 더 이상 당신을 귀찮게 못하게. 그 요구가 허공에 맴돌았다. 분위기는 싸늘해졌다. 민주는 유진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이제 창백한 것을 넘어 종이처럼 하얘졌다. 차가운 땀이 그의 비싼 셔츠깃과 관자놀이를 적시기 시작했다. 그는 오늘 밤 무엇이 걸려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의 모든 삶, 그가 누리던 모든 호화로움이 숨막히는 정적 속에서 한 소리가 그것을 깼다. 더듬거리는 민준의 목소리도 거만한 아라의 목소리도 아닌 웃음소리였다. 크고 거침없고 아주 또렷하게 들리는 웃음소리. 유진이 폭소를 터뜨렸다. 고개를 살짝 들고 어깨를 들썩이며 그 웃음은 행복의 웃음이 아니었다. 차갑고 절대적인 승리의 웃음이었다.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돌려 소리의 근원지를 이상하게 쳐다봤다. 민주는 공포에 질려 그녀를 바라봤고 아라는 혼란과 약간의 분노가 섞인 표정으로 그녀를 쳐다봤다. 잠시 후 유진은 웃음을 멈췄다. 슬퍼서가 아니라 너무 우스워서 나온 눈가에 눈물 한 방울을 닦아냈다. 그리고는 아라의 존재는 완전히 무시한 채 공포에 질린 민준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차갑고 꿰뚫는 듯한 목소리로 그녀는 남편의 파멸의 시작이 될 문장을 내뱉었다. 물론이죠. 이혼해요. 하지만 그 후엔 장담하는데 당신은 여기서 물 한 잔 값도 계산 못하게 될 거야. 그 말을 남기고 유진은 돌아섰다. 더 이상 한마디도 없이 그녀는 그 테이블을 떠나 의자에 얼어붙은 민준과 마침내 얼굴에 완전한 혼란을 띤 채 침묵에 빠진 아라를 남겨두고 걸어갔다. 1막의 공연은 완벽하게 끝났다. 유진은 도망치지 않았다. 그녀의 발걸음은 그 화려한 레스토랑을 나서는 동안에도 차분하고 계산적이었다. 다른 손님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을 지나쳤다. 민준의 공포 어린 시선이 그녀의 등을 찔렀지만 그녀는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다. 라시엘 서울의 자동문이 그녀 뒤에서 닫히며 방금 그녀가 만들어낸 드라마와 그녀를 분리시키자 비로소 그녀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차가운 방 공기가 폐부를 상쾌하게 했다. 그녀는 차로 걸어갔다. 가방 안에서 열쇠를 찾을 때 손이 약간 떨렸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마침내 가라앉기 시작한 아드레날린 때문이었다. 차에 타자마자 그녀는 머리를 핸들에 기댔다. 차 안의 고요함이 말없는 증인이 되어주었다. 몇 분 동안 그녀는 그저 가만히 몇 달 동안 억눌렀던 모든 감정이 침묵 속에서 터져 나오도록 내버려 두었다. 눈물은 없었다. 그저 이상한 안도감만 있었다. 그녀 인생의 고통스러운 막이 마침내 곧 닫힐 것이었다. 지난 3개월 동안 그녀가 준비한 무대는 각본대로 진행되었다. 3개월 전 유진은 이렇게 침착한 여자가 아니었다. 3개월 전 그녀는 세상이 산산조각난 아내였다. 의심은 사소한 것들에서 시작되었다. 회의를 핑계로 점점 더 늦게 귀가하는 민준. 항상 잠겨있고
손에서 놓지 않는 그의 휴대폰, 많은 클라이언트를 만났다는 핑계로 덮으려 했던 그의 셔츠에 밴 낯선 여자의 향수 냄새. 유진은 그를 믿으려 애썼고 나쁜 생각을 떨쳐버리려 했다. 어쨌든 민주는 그녀가 사랑한 남자였다. 의심의 정점은 민준의 이름으로 발급된 추가 신용카드 청구서를 봤을 때였다. 유진의 가문 회사에서 제공한 혜택이 있는 신용카드였다. 거기에는 수천만 원에 달하는 유명 브랜드의 명품 핸드백 구매 내역이 찍혀 있었다. 그녀가 결코 받은 적 없는 가방이었다. 같은 날 그녀는 서울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쇼핑몰에 있는 부티크의 임대료 지불 증거도 발견했다. 그 순간 그녀의 마음은 산산조각 났다. 그녀는 남편이 바람을 피울 뿐만 아니라 그녀 가족의 돈을 다른 여자를 위해 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날 밤 그녀는 목 놓아 울었다. 고통은 너무나 깊어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배신감은 심장을 천천히 찢는 단도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자신이 바보 같고 순진하고 가치 없는 사람처럼 느껴졌다. 그녀가 주었던 모든 사랑과 신뢰가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보였다. 당장이라도 민준에게 달려가 모든 증거를 그의 얼굴에 던지고 있는 힘껏 소리치고 싶었다. 하지만 침대 옆 탁자에 놓인 결혼 사진을 보았을 때 그녀 안에서 무언가 변했다. 고통 옆에서 차가운 분노의 씨앗이 자라났다. 단순한 감정의 분출이 아닌 복수를 요구하는 분노였다. 그녀는 민준이 단지 남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민준은 그녀 아버지 회사의 대표이사였다. 결혼 선물로 얻은 자리였다. 민준의 모든 생활 방식, 그가 모는 스포츠카, 손목에 감긴 명품 시계, 심지어 그들이 사는 아파트까지 모두 회사에서 제공된 혜택이었다. 민준은 본질적으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다. 그는 단지 회사 오너의 딸과 결혼한 운 좋은 남자일 뿐이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이 그녀의 무기가 되었다. 다음 날 부은 눈이었지만 맑은 정신으로 유진은 아버지를 찾아갔다. 그녀의 아버지는 지혜롭고 그녀를 매우 아끼는 노련한 사업가였다. 별다른 드라마 없이 유진은 아버지의 책상 위에 모든 증거를 내려놓았다. 그녀는 울면서가 아니라 담담하고 결의에 찬 목소리로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아버지는 조용히 들었다. 분노로 턱이 굳어졌다. 유진이 이야기를 마치자 아버지는 바로 화를 내지 않았다. 그는 단지 슬픔과 자랑스러움이 섞인 눈빛으로 딸을 바라보았다. 어떻게 하고 싶니, 유진아? 아버지가 부드럽게 물었다. 모든 것을 되찾고 싶어요, 아빠. 아빠와 제가 그에게 주었던 모든 것을요. 저를 배신하고도 그가 존경받는 남자로 그냥 떠나는 걸 원치 않아요. 제가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고 느끼는 것처럼 그도 아무것도 갖지 못하는 기분이 어떤 건지 느끼게 해주고 싶어요. 유진이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 회사는 내 것이다, 유진아. 처음부터 널 위해 세운 회사야. 그는 단지 얹혀 살았을 뿐이다. 네가 해야 할 일을 하거라. 아빠가 전적으로 지원하마. 아버지의 지지는 유진에게 필요한 연료였다. 그날부터 그녀는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사설 탐정을 고용해 민준과 아라의 불륜에 대한 더 많은 증거를 사진과 영상으로 수집했다. 또한 가문의 최고 변호인단을 만나 모든 자산을 회수하고 민준을 그의 자리에서 합법적이고 빈틈없이 해임할 전략을 세웠다. 그녀는 회사의 모든 재무 세부 사항, 민준의 고용 계약서의 모든 조항, 그리고 회사 명의로 등록되었지만 민준이 사용하던 모든 자산을 연구했다. 그녀는 아라의 부티크가 전적으로 민준이 횡령한 회사의 접대비로 자금을 조달했다는 것을 발견했다. 또한 민준이 아라와 휴가를 가기 위해 회사 시설을 자주 사용했다는 것도 알아냈다. 그녀는 그 모든 증거를 깔끔하게 모았다. 그녀는 더 이상 상심한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차갑고 계산적인 전략가로 변해 있었다. CL 서울 레스토랑에서 그들을 함정에 빠뜨릴 계획은 그녀 게임의 정점이었다. 그녀는 지위를 중시하고 과시하기 좋아하는 민준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다. 또한 나라가 그처럼 비싼 곳에 초대받으면
매우 감명받을 물질주의적인 여자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회사에 신뢰하는 사람 중 한 명을 통해 유진은 성과 보너스로 위장한 무료 저녁 식사권이 민준의 책상에 도착하도록 조치했다. 미끼는 너무나 달콤했고 그녀가 예상했던 대로 민준은 그것을 덥석 물었다. 이제 차 안에서 유진은 핸들에서 머리를 들었다. 그녀의 얼굴은 잠시 흔들렸던 평정을 되찾았다. 그녀는 휴대폰을 들어 연락처 목록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찾아 통화 버튼을 눌렀다. 전화는 바로 연결되었다. 여보세요, 유진아. 어떻게 됐니? 아버지의 목소리가 건너편에서 들려왔다. 유진은 옅게 미소 지었다. 끝났어요. 아빠. 미끼를 물었어요. 아라는 심지어 그 자리에서 민준 씨에게 저와 이혼하라고 요구했어요. 마지막 문장을 말할 때 그녀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즐거움이 섞여 있었다. 전화기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다. 그놈은 정말 분수를 모르는군. 그럼 이제 유진의 시선이 날카로워졌다. 이제 그물을 거둘 시간이에요. 네, 아빠. 계획대로 실행해 주세요. 박민준 이름으로 된 모든 자산과 신용카드를 동결시켜 주세요. 모든 회사 시설도 회수하고요. 지금 당장 시작해 주세요. 알겠다. 조심해서 오너라. 네, 아빠. 감사합니다. 유진은 전화를 끊었다. 그녀는 차에 시동을 걸었고 고급 차의 부드러운 엔진 소리는 승리의 음악처럼 들렸다. 오늘 밤 민준과 아라는 혼란 속에서 집으로 돌아갈지 모르지만 내일 아침 그들은 자신들이 그녀가 특별히 만든 지옥으로 들어왔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현실이라는 이름의 지옥으로. 유진이 레스토랑 문 뒤로 사라진 후 17번 테이블의 분위기는 조용한 작은 지옥이 되었다. 침묵을 깬 것은 아라였다. 그녀는 민준의 팔에서 거칠게 손을 뺐다. 승리로 가득 찼던 그녀의 눈은 이제 혼란과 분노로 가득 찼다. 방금 저거 무슨 뜻이에요, 오빠? 저 여자가 우리 비웃을 때 왜 가만히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말은 또 뭐예요? 마치 오빠가 거지라도 되는 것처럼 말하잖아요. 그녀가 억눌린 목소리로 쏘아붙였다. 민준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의자에 못 박힌 듯 앉아 있었다. 그의 생각은 다른 곳에 가 있었다. 유진의 마지막 말이 죽음의 종소리처럼 귓가에 계속 맴돌았다. 장담하는데 당신은 여기서 물 한 잔 값도 계산 못하게 될 거야. 그것은 빈말이 아니었다. 민주는 유진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녀의 가족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었다. 5년 동안 그는 편안한 호화로움의 거품 속에서 살았다. 그 거품이 자신이 만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고 있었다. 오늘 밤 유진은 날카로운 바늘로 그 거품을 터뜨렸다. 오빠, 내 말 듣고 있어요? 아라가 쏘아붙였다. 그녀의 인내심은 바닥났다. 그 외침에 민주는 마침내 정신을 차렸다. 그는 멍한 시선으로 아라를 바라보더니 악몽을 쫓아내려는 듯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아라야. 그녀는 그냥 충격받고 화가 나서 그래. 아마 그냥 협박하는 걸 거야. 그는 아라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실제로는 자기 자신을 설득하려 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것이 협박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공황 상태가 차가운 뱀처럼 목을 조여오기 시작했다. 저 여자가 모든 사람 앞에서 우리를 망신줬는데 오빠는 그냥 동상처럼 가만히 있었잖아요. 아라가 짜증스럽게 코웃음을 쳤다. 됐어요. 이제 입맛도 없어요. 빨리 계산하고 여기서 나가요. 당장 저 여자랑 문제 해결해요. 아라는 옆 의자에서 핸드백을 집어들고 나갈 준비를 했다. 그녀는 아직 진짜 재앙이 이제 막 시작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민주는 침을 삼켰다. 응, 잠깐만. 그는 웨이터에게 신호를 보내며 방금 전에 사건이 없었던 것처럼 최대한 정상적이고 위험 있는 모습을 보이려 애썼다. 웨이터 한 명이 카드 단말기와 가죽 폴더에 담긴 계산서를 들고 왔다. 민주는 그것을 슬쩍 열어보았다. 적힌 숫자는 엄청났지만 평소라면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지불했을 금액이었다. 약간 떨리는 손으로
그는 지갑을 꺼냈다. 그는 항상 자랑스러워하던 한도 없는 플래티넘 카드인 주력 신용카드를 꺼냈다. 이걸로 해주세요. 그는 카드를 건네며 웨이터에게 말했다. 웨이터는 카드를 한 번, 두 번 긁었다. 그러고는 미안한 표정으로 민준을 쳐다봤다. 죄송합니다, 손님. 카드가 거절되었습니다. 아마 네트워크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민준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다시 해보세요. 그의 목소리가 약간 긴장되었다. 웨이터는 다시 시도했지만 결과는 같았다. 여전히 안 됩니다, 손님. 지켜보던 아라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민준을 쳐다봤다. 어떻게 거절될 수 있어요? 그거 오빠 주력 카드 아니에요? 여기 네트워크가 안 좋은가 봐. 민준은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쓰며 둘러댔다. 그는 지갑에서 다른 신용카드를 꺼냈다. 다른 은행의 검은색 카드였다. 이걸로 해봐요. 두 번째 카드도 같은 운명을 맞았다. 거절. 민준의 공황 상태는 이제 숨길 수 없었다. 차가운 땀이 등을 적시기 시작했다. 그는 지갑에 있는 모든 카드를 꺼냈다. 체크카드, 다른 신용카드, 모두 웨이터에게 건넸다. 그리고 결과는 같았다. 거절, 거절, 거절. 각각의 거절은 그의 머리에 망치질처럼 들렸다. 웨이터의 얼굴은 이제 난처해 보였고 주변 테이블의 몇몇 손님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쳐다보기 시작했다. 아라는 한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매우 창피해했다. 민준 오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에요? 나 이렇게 창피하게 만들지 말아요. 그녀가 화가 나서 속삭였다. 민준은 더 이상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없었다. 유진이 말한 모든 것이 사실이었다. 이것은 현실이었다. 일어나고 있는 일이었다. 그는 지불할 수 없었다. 그는 손목에 찬 명품 시계를 힐끗 보았다. 담보로 잡힐 수 있는 유일한 귀중품이었다. 극도의 굴욕감을 느끼며 그는 시계를 풀어 이제 테이블 옆에 심각한 얼굴로 서 있는 레스토랑 매니저에게 건넸다. 이것을 담보로 맡기겠습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쉬어 있었다. 내일 아침에 와서 정산하겠습니다. 매니저는 시계를 쳐다보더니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창피한 일을 마친 후 민준은 뒤에서 계속 불평하는 아라의 팔을 끌고 레스토랑을 빠르게 빠져나왔다. 수치심, 분노, 두려움이 그의 안에서 뒤섞였다. 그는 발가벗겨진 기분이었다. 그가 그동안 쓰고 있던 위대함과 성공의 모든 가면이 유진에 의해 대중 앞에서 강제로 벗겨진 것 같았다. 차 안의 분위기는 매우 긴장되었다. 아라는 불평을 멈추지 않았다. 이해가 안 돼요, 오빠. 어떻게 오빠 카드 전부가 거절될 수 있어요? 빚이라도 있어요? 그동안 나한테 거짓말한 거예요? 사실 돈 있는 거 맞아요. 아니에요? 민주는 침묵했다. 그의 손은 핸들을 꽉 쥐고 있었다.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다. 유진에게 연락해야 했다. 애원해야 했다. 하지만 소용없을 거라는 걸 알았다. 바로 그때 대시보드에 놓여있던 그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메시지가 도착했다. 화면에 유진의 이름이 떴다. 떨리는 손으로 민주는 메시지를 열었다. 메시지는 매우 짧았지만 각 단어가 얼음칼처럼 느껴졌다. 부자로서의 마지막 밤을 즐겨요, 오빠. 민주는 차 핸들을 길가로 급히 꺾어 갑자기 멈췄다. 그는 고개를 숙여 핸들에 얼굴을 묻었다. 숨이 가빴다. 모든 것이 끝났다. 그는 그것을 알았다. 이것은 단지 신용카드가 막힌 문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그를 산채로 묻어버릴 눈사태의 시작이었다. 갑작스러운 정차에 놀란 아라는 화가 나서 그를 쳐다봤다. 하지만 심하게 떨리는 민준의 어깨를 보고 그녀의 분노는 조금 가라앉았다. 대신 이상한 불안감이 들었다. 처음으로 그녀가 강하다고 생각했던 남자가 그렇게 연약하고 패배한 모습을 보았다. 아침은 민준에게 새로운 희망을 가져다 주지 않았다. 그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눈을 감으려 할 때마다 웃고 있는 유진의 얼굴과 그녀의 차가운 말이 다시 떠올랐다. 그는 다른 아파트로 돌아왔다. 유진 몰래 빌린 작은 아파트로 평소 아라를 만나던 곳이었다.
그 아침, 아라는 이미 떠나고 없었고 설명을 요구하는 짧은 메모만 남겨져 있었다. 민주는 사무실 몇몇 사람들에게 연락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보려 했지만 모든 전화는 받지 않았다. 그의 비서, 재무이사, 심지어 인사부장까지 모두 땅으로 꺼진 듯했다. 그의 마음을 갉아먹던 불안감은 이제 공포로 변했다. 그가 좁은 거실을 서성이고 있을 때 초인종이 울렸다. 문 앞에는 리스 회사의 유니폼을 입은 건장한 남자 2명이 서 있었다. 그들 중 한 명은 서류철을 들고 있었다. 안녕하십니까? 박민준 씨 맞으십니까? 그 남자가 격식 있는 톤으로 물었다. 네, 접니다. 무슨 일이시죠? 민준이 대답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다. 저희는 리스 회사에서 나왔습니다. B1으로 시작하는 번호판의 스포츠카를 회수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해당 차량은 YJ그룹 소유 자산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저희가 받은 지시서에 따라 오늘부로 박민준 씨 명의의 모든 시설은 회수됩니다. 그 남자는 공식 서한 한 장을 내밀었다. 민준의 눈은 유진의 아버지 회사 로고에 고정되었다. 그 서류를 받을 때 그의 손이 떨렸다. 이것은 정말로 일어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차는 제가 사용하던 겁니다. 제 업무용 차량이에요. 민준이 힘없는 목소리로 항의했다. 업무용 차량일 뿐입니다. 개인 소유가 아닙니다. 열쇠를 주시겠습니까? 그 남자는 민준의 항의에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완전히 패배한 기분으로 민준은 안으로 들어가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차 열쇠를 가져왔다. 그 차가운 금속 물체가 손에 너무나 무겁게 느껴졌다. 그는 그것을 두 남자에게 건넸다. 그들은 더 이상 말없이 돌아서서 떠났다. 몇 분 후, 민주는 사랑하는 스포츠카에 엔진이 켜지는 소리를 들었고 그 소리는 그의 남은 자존심과 함께 서서히 멀어져 갔다. 도시의 다른 한편에서 아라는 그의 못지않게 힘든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녀는 짜증난 기분으로 부티크에 출근하여 직원들에게 화풀이를 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상한 광경을 마주했다. 그녀의 부티크 유리문이 쇼핑몰 관리실에서 붙인 큰 빨간색 스티커로 봉인되어 있었다. 그 옆에는 몇 명의 보안 요원들이 지키고 서 있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왜 제 가게가 봉인된 거죠? 그녀가 한 요원에게 높은 목소리로 물었다. 요원은 그녀를 무표정하게 쳐다봤다. 쇼핑몰 측에서 이 장소를 봉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난 3개월간의 임대료가 미납되었습니다. 아라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뭐라고요? 그럴 리 없어요. 민준 오빠가 항상 냈어요. 1년치를 선납했다고요. 저희 기록에 따르면 마지막 지불은 3개월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 납부일은 지난주였습니다. 지불이 없고 응답도 없었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 봉인을 해야 했습니다. 아라는 공황 상태에 빠졌다. 그녀는 즉시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러 번 시도했지만 전화는 바로 음성 사서함으로 넘어갔다. 분노와 공황 상태로 그녀는 제대로 생각할 수 없었다. 자신의 매력 덕분에 얻었다고 생각했던 호화로운 세상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짓의 토대 위에 세워져 있었다는 것을 이 부티크는 그녀 성공의 상징이었다. 그녀가 자신을 애지중지하는 부자 남자를 얻었다는 증거였다. 이제 그 상징은 범죄의 증거물처럼 봉인되었다. 한편 민주는 마침내 그가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을 하기로 결정했다. 사무실로 가는 것이었다. 어쩌면 이사회나 유진의 아버지와 직접 이야기하면 상황을 개선할 수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했다. 지갑에 남은 현금으로 그는 도심에 솟아있는 고층 빌딩으로 가는 카카오 T를 불렀다. 지난 5년간 그의 권력의 상징이었던 건물이었다. 하지만 또 다른 굴욕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가 이사진 전용 로비 문으로 들어가려 했을 때 그의 출입 카드가 작동하지 않았다. 작은 빨간 불이 깜빡이며 그의 접근을 거부했다. 그는 몇 번이고 다시 시도했지만 결과는 같았다. 어쩔 수 없이 그는 예전에 항상 그에게 고개를 숙였던 평사원들의 시선 아래 붐비는 중앙 로비를 통과해야 했다. 그들 중 일부는 이제
그를 힐끗거리며 수군거리고 있었다. 그는 남은 위험을 지키려 애쓰며 리셉션 데스크로 걸어갔다. 제 출입 카드에 문제가 있는 것 같군요. IT 부서 좀 불러주세요. 그가 말했다. 리셉셔니스트는 동정과 어색함이 섞인 이상한 표정으로 그를 쳐다봤다. 죄송합니다. 박민준 전무님. 하지만 리셉셔니스트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민준의 눈은 리셉션 데스크 뒤에 큰 디지털 화면에 꽂혔다. 그 화면은 보통 회사 이사진의 프로필과 사진을 보여주었다. 무언가 이상한 것이 그의 주의를 끌었다. 대표이사 칸에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띤 그의 사진이 있어야 할 자리에 이제 다른 얼굴이 걸려 있었다. 그 얼굴은 그의 아내 유진의 얼굴이었다. 차분하고 권위 있는 표정으로 정면을 응시하는 유진의 사진 아래 민준의 피가 고는 듯한 직함이 적혀 있었다. 고유진, 대표이사 직무대행. 중앙 로비 화면에 새로운 직함과 함께 걸린 유진의 사진은 민준의 모든 갈비뼈를 부수는 듯한 강타였다. 숨이 샜고 다리는 갑자기 젤리처럼 느껴져 몸을 지탱하기조차 힘들었다. 주위 직원들의 속삭임이 이제는 조롱하는 벌떼의 윙윙거림처럼 더 선명하게 들렸다. 모든 시선이 바늘처럼 느껴져 그의 피부를 찌르고 그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벗겨냈다. 그는 이제 존경받는 대표이사가 아니라 안타까운 구경거리였다. 그가 반응하기도 전에 건장한 사내 보안 요원 2명이 그에게 다가왔다. 안녕하십니까, 박민준 전무님. 그들 중 한 명이 격식있지만 차가운 톤으로 인사했다. 이사회에서 전할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실에 있는 개인 물품을 챙겨가시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그 말은 민준이 들어본 가장 정중한 해고 통보였다. 협상의 여지도 질문할 기회도 없었다. 그는 그저 체념한 듯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양옆에 2명의 보안 요원을 대동하고 민준은 이사진 전용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건물의 최상층으로 가는 짧은 여정이 교수대로 가는 길처럼 느껴졌다. 그와 마주치는 모든 직원들은 그저 조용히 쳐다볼 뿐이었다. 더 이상 정중한 인사나 친절한 미소는 없었다. 그들은 모두 그 소식이 이미 사무실 전체에 빛의 속도로 퍼졌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임원층에서 열렸을 때 분위기는 달랐다. 평소 조용하고 위험 있던 복도는 이제 긴장감이 감돌았다. 항상 따뜻한 미소로 그를 맞이하던 그의 비서는 이제 책상에 고개를 숙이고 민준의 얼굴을 쳐다보지 못했다. 두꺼운 유리로 된 이사회 회의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자동 블라인드 틈으로 민준은 안에 있는 몇몇 사람들의 실루엣을 볼 수 있었고 테이블 끝에는 그가 아주 잘 아는 한 여성이 꼿꼿이 앉아 있었다. 유진이었다. 민준은 그 회의실에 접근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 보안 요원들은 그를 바로 그의 넓은 사무실로 안내했다. 도시가 내려다 보이는 큰 창문이 있는 방이었다. 값비싼 마호가니 책상 위에는 이미 몇 개의 빈 종이 상자가 놓여 있었다. 메시지는 매우 명확했다. 짐 싸서 떠나라. 민준이 상심한 채로 개인 물품을 상자에 담기 시작하는 동안 회의실 안에서 유진은 임시 이사회를 주재하고 있었다. 오늘 그녀의 모습은 매우 달랐다. 그녀는 우아한 검은색 비즈니스 수트를 입고 있었다. 머리는 단정하게 정돈되었고 얼굴에는 진지하고 집중된 표정이 나타났다. 집에서 얌전히 기다리던 참을성 있는 아내의 흔적은 더 이상 없었다. 그녀 앞에는 이제 리더가 있었다. 안녕하십니까, 이사님 여러분. 유진이 차분하지만 무게감 있는 목소리로 회의를 시작했다. 제가 대표이사 직무대행으로 임명된 것이 갑작스럽게 느껴지실 것을 압니다. 하지만 대주주인 저희 측에서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던 몇 가지 중대한 사안이 있었습니다. 그녀 뒤에 대형 프로젝터 화면에 하나씩 문서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재무보고서, 은행 거래 내역 사본, 이체 증명서, 그리고 심지어 사진들까지. 유진은 그녀가 은밀히 구성한 변호사와 내부 감사팀의 도움으로 민준이 재임 기간 동안 저지른 모든 자금 횡령을 폭로했다. 그녀는 민준이 회사의 접대비를 사용하여
아파트를 임대하고 아라의 부티크 자금을 대고 회사 이익과 관련 없는 호화로운 선물을 사는데 어떻게 사용했는지 보여주었다. 지난 2년 동안 박민준 전 대표이사는 자신의 직권을 남용하여 회사에 수십억 원에 달하는 손실을 입혔습니다. 유진은 감정적인 톤 하나 없이 정확한 데이터로 설명했다. 사업 개발에 사용되어야 할 자금이 그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전용되었습니다. 대부분 그녀 아버지의 측근들인 이사들은 충격과 분노의 표정으로 화면을 응시했다. 그들이 예의 바르고 성실한 인물로 알고 있던 남자가 등 뒤에서 이렇게 심각한 짓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민준에게 주어진 대표이사 자리는 결혼 선물이었고 유진 가문의 신뢰의 상징이었다. 하지만 그 신뢰는 이제 산산조각 났다. 따라서 유진의 목소리가 더욱 단호해졌다. 이 반박할 수 없는 증거들을 바탕으로 저희는 공식적으로 박민준 씨를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합니다. 어젯밤부로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그에게 부속된 모든 회사 시설과 자산은 회수되었으며 회사는 곧 자금 횡령에 대한 법적 소송을 제기할 것입니다. 결정은 절대적이었고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다. 모든 이사들이 동의했다. 의사봉은 두드려졌다. 민준이 그동안 차지하고 있던 왕좌는 이제 진짜 여왕에 의해 공식적으로 되찾아졌다. 회의가 끝난 후 유진은 아버지와 몇몇 고위 이사들을 따라 밖으로 걸어 나왔다. 그들은 막 짐을 다 싸고 2개의 종이 상자에 든 물건들을 들고 고개를 숙인 채 걸어가는 민준과 마주쳤다. 여전히 삼엄한 경호를 받으며 잠시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다. 민준의 눈은 절망, 애원, 후회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유진의 눈은 그저 차가운 평온을 비출 뿐이었다. 더 이상 사랑도 동정심도 없었다. 배신으로 해고된 전 직원을 바라보는 CEO의 시선만 있을 뿐이었다. 유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보안 요원들에게 짧게 고개를 끄덕여 민준을 즉시 데려가라는 신호를 보내는 듯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돌아서서 몇 분 전까지만 해도 민준의 것이었던 방으로 향했다. 그녀는 박민준, 대표이사라는 이름표가 붙은 마호가니 문 앞에서 잠시 멈췄다. 조용히 그녀는 문에서 그 이름표를 떼어냈다. 다른 곳에서 부티크에서 쫓겨나 공황과 분노에 휩싸인 아라는 그녀가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을 하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민준과 유진이 사는 호화로운 저택으로 찾아갈 것이었다. 그녀는 유진과 단판을 지을 생각이었다. 그녀가 모든 문제의 원흉이라고 생각하는 여자와 택시를 타고 그녀는 부촌에 있는 웅장한 저택의 대문 앞에 도착했다. 하지만 소란을 피우려던 그녀의 희망은 바로 꺾였다. 저택의 대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그녀는 벨을 여러 번 눌렀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그녀가 민준의 이름을 외치고 있을 때 경비 초소에서 경비원 한 명이 나왔다. 누구 찾으십니까, 아가씨? 경비원이 무표정한 얼굴로 물었다. 박민준 씨 만나러 왔어요. 저 그 사람 애인이에요. 아라가 거만하게 대답했다. 수치심과 분노가 아라의 머리끝까지 타올랐다. 유진이 쓴 모욕은 꾸짖음보다 1000배는 더 고통스러웠다. 그녀는 마치 유진의 목을 조르는 것처럼 그 종이를 작은 공 모양으로 구겼다. 그녀가 숭배했던 무한한부의 원천이라고 생각했던 남자는 이제 자기 집에서 쫓겨난 사기꾼에 불과했다. 그리고 그녀, 아라는 잘못된 말에 모든 것을 건 도박을 한 것이었다. 절망 속에서 그녀는 다시 민준에게 연락을 시도했다. 이번에는 전화가 연결되었다. 전화기 너머 민준의 목소리는 쉬고 절망적이었다. 여보세요? 오빠,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나 부티크에서 쫓겨났어요. 당신 짐은 집 앞에 버려져 있고 지금 어디예요? 아라는 모든 공황을 쏟아내듯 쉴 새 없이 퍼부었다. 민준의 무거운 한숨 소리가 들렸다. 나 해고당했어. 아라야. 유진이랑 그 가족이 전부 다 가져갔어. 아라의 세상이 멈추는 것 같았다. 해고? 가져갔다고? 그럼 당신이 가진 모든 게 당신 것이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응, 그 집안 회사 소유였어. 민준이 힘없이 대답했다. 집, 차,
신용카드, 전부 다. 몇 초간의 침묵이 그들의 대화를 감쌌다. 아라는 마침내 이해했다. 그녀는 속았다. 더 정확히는 민준의 호화로운 환상을 믿으며 스스로를 속였다. 그녀 앞의 남자는 부유한 왕자가 아니라 금관을 빌려 쓴 개구리였다. 그리고 이제 그 왕관은 주인이 가져가 버렸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라가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불안하게 들렸다. 거만함은 순식간에 사라졌다. 모르겠어. 아라야. 나 이제 아무것도 없어. 민준이 대답했다. 전화는 그렇게 끊어졌다. 아라는 그 웅장한 대문 앞에 멍하니 서서 세상에서 가장 바보 같은 사람이 된 기분이었다. 그녀는 유진을 모욕했고 무능한 아내라고 불렀다. 하지만 그 여자가 바로 진짜 여왕이었다. 유진에 대한 분노는 이제 깊은 질투와 증오와 뒤섞였다. 그녀는 이렇게 지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남은 자존심을 걸고 그녀는 무모한 짓을 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유진을 만나러 갈 것이었다. 사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요구하기 위해서. 그녀는 자신이 희생자라고 느꼈고 유진이 그녀에게 보상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유진의 회사에서 일하는 지인을 통해 아라는 이제 CEO가 된 유진의 새 휴대폰 번호를 얻는 데 성공했다. 그녀는 대담하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너랑 할 얘기가 있어. 최아라다. 뜻밖에도 몇 시간 후 답장이 왔다. 내일 오후 2시 연남동 추억카페에서. 추억카페는 도시 외곽에 있는 작고 소박한 카페로 평소라면 아라가 절대 가지 않을 곳이었다. 다음 날 그녀는 아직 가진 것 중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와서 자신의 화려한 이미지를 유지하려 애썼다. 그녀는 유진이 이미 구석 테이블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며칠 전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모습과 달리 이번에 유진은 평범한 흰색 블라우스와 평범한 청바지를 입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 주위에 권위 있는 아우라는 오히려 더 강하게 느껴졌다. 뭐 주문할래? 아라가 맞은편에 앉자 유진이 서슴없이 물었다. 커피 마시러 온 거 아니야. 아라가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정의를 요구하러 왔어. 네가 내 인생을 망쳤잖아. 내 부티크는 봉인됐고 내 모든 투자가 날아갔어. 다 내 탓이야. 유진은 그저 침착하게 그녀를 바라보았다. 마치 어린아이의 칭얼거림을 듣는 것 같았다. 그녀는 따뜻한 차를 천천히 마신 후 대답했다. 내 탓? 남의 남편과 의식적으로 관계를 맺기로 선택한 건 내가 아니었나? 내 것이 아닌 돈을 즐긴 건 내가 아니었고 내 잘못이 어디에 있지? 민준 오빠는 나를 사랑한다고 했어. 너랑 이혼할 거라고 했다고. 난 그냥 희생자일 뿐이야. 아라가 소리쳤다.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유진은 옅게 미소 지었다. 전혀 친절해 보이지 않는 미소였다. 희생자는 사람들 앞에서 정식 아내를 모욕하고 이혼하라고 요구하지 않아. 아라야. 희생자는 배신의 결과물로 산 명품들을 자랑하지 않아. 너는 희생자가 아니야. 너는 공범이야. 유진의 말은 너무나 날카롭고 전곡을 찔러서 아라는 할 말을 잃었다. 그녀는 반박할 말을 찾지 못했다. 유진은 찻잔을 내려놓았다. 그녀는 옆 테이블에 놓여있던 갈색 서류 봉투를 집어들었다. 그녀는 그 봉투를 아라 쪽으로 밀었다. 네가 사과하러 온 게 아니란 건 알아. 그래서 널 위해 뭔가를 준비했어. 아라는 망설이며 봉투를 열었다. 내용물을 보고 그녀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안에는 민준과 찍은 그녀의 다정한 사진들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보다 더 거기에는 그녀가 민준을 만나기 전에 여러 온라인 대출 앱에서 빌린 모든 빚을 상세히 기록한 서류 뭉치가 있었다. 또한 그녀가 접근했던 다른 남자들로부터의 몇몇 짧은 보고서도 있었는데 내용은 비슷했다. 아라는 그들에게 접근하여 그들의 부를 이용한 후 사라졌다. 그 서류는 그녀가 뛰어난 사기꾼으로서의 이력이었다. 나는 처음부터 네가 누군지 알고 있었어. 아라야. 유진이 낮지만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민준 오빠가 내 첫 번째 희생양이 아니란 것도 알아. 일부러 내버려뒀어.
하지만 내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어. 그리고 너는 내 오만함으로 그 한계를 넘었어. 아라는 공포에 질려 유진을 쳐다봤다. 서류를 쥔 그녀의 손이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막 잡아먹으려는 뱀 앞에 코너에 몰린 쥐처럼 느껴졌다. 여기 있는 증거만으로도 내 이름을 잘못된 이유로 모든 소셜미디어에 유명하게 만들 수 있어. 이 도시에서 다시는 어떤 남자도 속이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고. 유진이 계속 말하며 날카롭게 쳐다봤다. 하지만 오늘은 내가 관대한 편이야. 나는 그저 네가 내 인생과 민준 씨의 인생에서 사라지길 바랄 뿐이야. 유진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음료 값을 지불하기 위해 테이블 위에 몇 장의 지폐를 올려놓았다. 그 봉투는 가져가도 좋아. 기념품으로 생각해. 이제 내가 마음 바꾸기 전에 가.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유진은 돌아서서 카페를 나갔고 창백한 얼굴로 얼어붙은 아라를 남겨두었다. 그녀의 손에는 자신의 모든 어두운 비밀이 담긴 봉투가 들려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완전히 패배했을 뿐만 아니라 남김없이 파괴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경비원은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박민준 씨는 더 이상 여기에 살지 않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여기 그 사람 집이잖아요. 여기는 고유진 사모님 댁입니다. 경비원이 정정했다. 그리고 박민준 씨 물건은 아침부터 전부 다 밖으로 내놨습니다. 경비원은 대문 옆을 가리켰다. 그곳에는 민준이 사무실에서 가져온 상자와 똑같이 내용물이 흐트러진 몇 개의 종이 상자가 쌓여 있었다. 옷, 신발, 그리고 몇몇 민준의 개인 물품들이 삐져나와 있었다. 그것은 비참한 광경이었다. 아라는 자신이 본 것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말없이 서 있었다. 그녀가 알던 부유하고 권력 있는 남자의 물건들이 이제 길가에 쓰레기처럼 버려져 있었다. 그녀가 멍하니 서 있을 때 경비원이 그녀에게 작은 종이 조각을 건넸다. 아, 참. 아까 유진 사모님께서 아가씨에게 이걸 남기셨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아라는 그 종이를 받아 펼쳤다. 유진의 단정한 필체가 적혀 있었다. 메시지는 짧았지만 뺨을 맞는 것보다 더 모욕적이었다. 당신 애인 물건들이에요. 팔아서 쓸만한 게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아라와의 만남 후 며칠 동안 민주는 유령처럼 살았다. 그는 남은 현금으로 도시 외곽의 좁고 답답한 모텔방을 빌렸다. 방벽은 얇아서 시끄러운 교통소음과 이웃의 다툼 소리가 여과 없이 들어왔다. 방의 모든 구석이 실패라는 단어를 외치는 것 같았다. 그는 아는 모든 사람에게 연락을 시도했다. 예전에 그가 비싼 저녁을 자주 사주던 친구들, 그를 칭찬하던 사업 파트너들. 하지만 모든 문이 굳게 닫힌 것 같았다. 그의 수치스러운 해고 소식은 이미 퍼졌고 몰락한 남자와 엮이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의 휴대폰은 그를 거부한 세상과의 유일한 연결고리였다. 하루에도 몇 번씩 그는 유진에게 연락을 시도했다. 수십 개의 메시지를 보내고 애원하고 칭얼거리고 아라를 탓하고 심지어 결혼 초기의 모든 아름다운 추억을 들먹였다. 그의 모든 노력은 침묵에 부딪혔다. 그의 메시지는 읽히기만 할 뿐 단 하나의 답장도 없었다. 절망이 그를 마비시키기 시작했다. 그는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유진은 그의 재산을 빼앗았을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새 장에 그를 가두었다. 그러던 어느 흐린 오후, 마침내 그의 휴대폰으로 메시지가 도착했다. 유진에게서가 아니라 모르는 번호였다. 메시지는 짧고 격식 있었다. 박민준 씨께 내일 오전 10시 법무법인 EM파트너스 사무실로 출석하여 고유진 씨와의 자산 정리 및 혼인 관계에 관한 사항을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출석은 의무적입니다. 메시지 아래에는 비즈니스 중심가의 웅장한 오피스 빌딩 주소가 적혀 있었다. 민준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이것이 그의 운명을 결정할 순간이었다. 그의 마음속에 작은 희망의 불꽃이 일었다. 어쩌면 유진이 마침내 협상에 응할지도 모른다고, 어쩌면 그가 진심으로 애원하면 약간의 동정심을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다음 날 아침,
민주는 남은 옷 중 가장 좋은 셔츠를 입었다. 다림질을 하지 않아 약간 구겨져 보였다. 그는 그 건물에 도착하기 위해 10,000원 버스를 타야 했다. 오랫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일이었다. 사람들과 부대끼고 땀 냄새와 공해를 맡으며 그는 자기 도시에서 이방인이 된 기분이었다. 예전에 그의 안락한 사무실 창문에서 바라보던 고층 빌딩들의 풍경은 이제 너무나 멀고 조롱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법무법인 EM 파트너스는 그 건물의 한 층 전체를 사용하고 있었다. 내부는 회색과 짙은 파란색과 같은 차가운 색으로 꾸며져 있었다. 가구는 현대적이고 미니멀하여 전문적이고 타협 없는 인상을 주었다. 리셉셔니스트가 그를 도시의 심장부가 바로 보이는 유리벽 회의실로 안내했다. 그리고 그곳에 유진이 이미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유진은 긴 회의 테이블 한쪽에 꼿꼿한 자세로 앉아 있었다. 그녀는 위험 있어 보이는 크림색 블레이저 수트를 입고 있었다. 그녀 옆에는 심각한 얼굴에 안경 쓴 중년 남자가 앉아 있었는데 민주는 그가 그녀의 변호사인 이 변호사일 것이라고 짐작했다. 유진의 얼굴은 감정 없이 평온했다. 마치 평범한 비즈니스 미팅에 참석한 것처럼 그녀의 마음을 산산조각낸 남편을 만나는 것이 아니었다. 그 광경은 민준의 남은 희망을 즉시 앗아갔다. 앉으시죠, 박민준 씨. 이 변호사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평탄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민주는 그들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넓은 나무 테이블이 그가 건널 수 없는 심연처럼 느껴졌다. 유진아, 나. 민준이 쉰 목소리로 시작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정말 후회해. 아라가 날 함정에 빠뜨렸어. 그 여자가 됐어요. 유진이 부드럽게 말을 잘랐지만 그 톤에는 논쟁의 여지가 없었다. 우리는 그걸 논의하러 온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모든 것을 전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여기 있는 거예요. 민주는 침묵했다. 친밀했던 자기, 당신이라는 호칭은 사라지고 딱딱하고 형식적인 분위기로 대체되었다. 유진은 변호사에게 신호를 보냈다. 이 변호사는 2개의 두꺼운 서류 뭉치를 테이블 중앙으로 밀었다. 당신 앞에는 2개의 서류가 있습니다. 그가 첫 번째 뭉치를 가리키며 설명했다. 이것은 이혼 합의서입니다. 내용은 박민준 씨가 재산 분할, 위자료 또는 고유진 씨로부터의 어떠한 자산도 요구하지 않고 이혼에 동의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동안 누려온 모든 자산이 고유진 씨 가족의 소유이거나 회사 시설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법적으로 당신은 어떠한 권리도 없습니다. 민주는 침을 삼켰다. 그는 이것을 예상했지만 직접 듣는 것은 뺨을 맞는 것 같았다. 그리고 이것은 이 변호사가 더 두꺼운 2번째 서류 뭉치를 가리키며 계속 말했다. 회사로부터의 법적 소송 서류입니다. 안에는 당신이 재임 기간 동안 저지른 자금 횡령의 세부 사항과 증거들이 있습니다. 당신이 배상해야 할 회사의 총 손실액은 270억 원입니다. 민준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270억. 그 숫자는 너무 커서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그는 평생을 일해도 그만큼의 돈을 벌 수 없을 것이었다. 저는 그만한 돈이 없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리며 속삭였다. 알고 있습니다. 이 변호사가 차갑게 대답했다. 그리고 당신의 행위는 이미 횡령과 사기 영역에 속하므로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민사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형사 사건입니다. 이 서류를 저희가 경찰에 제출하면 최소 1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민준의 몸이 의자에서 무너져 내렸다. 모든 것이 어두워졌다. 감옥. 그 단어가 그의 머릿속에서 울렸다. 그는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애처로운 눈빛으로 유진을 쳐다봤다. 유진아, 제발 나한테 이러지 마. 부탁이야. 유진은 마침내 민준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그녀의 시선은 여전히 평온하고 차가웠다. 선택권을 주겠어요. 민준 씨. 그녀가 마침내 남편에게 직접 말했다. 당신이 한 짓을 생각하면 아주 관대한 제안이죠. 그녀는 일어나서 창가로 천천히 걸어가 민준에게 등을 돌렸다.
첫 번째 선택은 이혼 서류에 서명하는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법정에서 저와 싸워볼 수 있죠. 하지만 그 순간 제 변호사는 즉시 이 형사 소송 서류를 경찰서에 접수할 겁니다. 당신은 이 방을 제 남편이라는 신분으로 나갈 수 있을지 몰라도 장담하는데 그 허름한 모텔로는 돌아가지 못할 거예요. 당신은 즉시 구속될 겁니다. 유진은 다시 민준을 향해 돌아섰다. 두 번째 선택은 지금 당장 이혼 서류에 서명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받지 않고 내 인생에서 떠나는 것에 동의하는 거죠. 그 대가로 당신에게 마지막 임무를 하나 주겠어요. 무슨 임무요? 민준이 두려움에 떨며 물었다. 사과는 저에게 개인적으로 이 방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은 회사 전 직원 앞에서 공개적으로 사과해야 해요. 당신의 모든 잘못, 불륜, 그리고 직권남용을 인정해야 합니다. 유진이 설명했다. 만약 당신이 그렇게 하고 제대로 한다면 회사는 이 형사소송을 법적 절차로 진행하지 않는 것을 재고할 겁니다. 우리는 내부적으로 해결할 거예요. 민주는 얼어붙었다. 유진이 준 선택은 선택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옥으로 가는 두 개의 길이었다. 하나는 실제 감옥이라는 지옥이었고, 다른 하나는 자존심이 파괴되는 지옥이었다. 그의 자유는 그의 명예와 맞바꿔졌다. 유진은 단지 그와 이혼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민준의 이미지와 명성을 남김없이 파괴하여 그가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만들고 싶었다. 그는 테이블 위에 두 서류 뭉치를 쳐다봤다. 그 사이에는 펜 한 자루가 놓여 있었다. 그 작은 물건이 이제는 그의 머리에 겨눠진 권총처럼 느껴졌다. 그는 다른 출구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 유진은 모든 문을 닫았다.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떨리는 손으로 그는 손을 뻗어 그 펜을 잡았다. 일주일 후 회사 본사 대강당의 분위기는 기대감으로 가득 찼다. 여러 부서의 수백 명의 직원들이 모든 좌석을 채우기 위해 모였다. 그들은 새로운 경영진이 주최하는 타운홀 미팅에 초대받았다. 회사의 큰 로고를 배경으로 한 웅장한 무대 위에는 주 연설자를 기다리는 연단이 굳건히 서 있었다. 모두가 새로운 리더 고유진의 지휘 아래 회사가 나아갈 새로운 방향에 대해 수군거렸다. 행사는 사회자의 소개로 시작되었고 그는 자랑스럽게 유진을 소개했다. 열렬한 박수와 함께 유진은 무대 위로 걸어 올라갔다. 그녀는 깨끗한 흰색 셔츠와 조화를 이루는 네이비블루 블레이저를 입고 멋져 보였다. 그녀의 아우라는 단호함과 지성을 발산했다. 그녀는 직원들에게 미소를 지었다. 변화를 가져올 준비가 된 리더의 미소였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그녀의 맑은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회사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우리가 진실성, 투명성, 그리고 노력이라는 토대 위에 세워나갈 새로운 장입니다. 유진은 회사의 미래에 대한 자신의 비전을 발표했다. 그녀는 혁신, 직원 복지, 그리고 야심찬 새로운 목표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의 연설은 짧고 간결하며 매우 영감을 주었다. 직원들은 주의 깊게 들었다. 많은 이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새로운 긍정적인 에너지의 물결을 느꼈다. 그녀가 연설을 마치자 박수 소리가 다시 한번 울려 퍼졌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새로운 장으로 나아가기 전에 박수 소리가 잦아들자 유진이 계속 말했다. 우리가 먼저 해결해야 할 과거의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부담 없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확실히 매듭 지어야 할 문제입니다. 즉시 강당의 분위기가 바뀌었다. 직원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새로운 CEO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해했다. 호기심 가득한 침묵이 공간을 감쌌다. 유진은 강당 뒤쪽의 정문을 쳐다봤다. 그녀의 신호에 따라 양쪽 문이 활짝 열렸다. 두 명의 보안 요원이 고개를 숙인 채 걷는 한 남자를 양옆에서 끼고 들어왔다. 그 남자는 민준이었다. 강당의 모든 시선이 이제 그에게 쏠렸다. 변호사 사무실에서의 그의 모습이 비참했다면 오늘의 그의 모습은 훨씬 더 나빴다. 그는 일주일 전에 입었던 것과 같은 셔츠를 입고 있었다.
이제는 더욱 초라하고 관리되지 않은 모습이었다. 얼굴은 창백하고 눈은 텅 비었으며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있었다. 그는 영혼을 잃은 사람처럼 보였다. 여러 구석에서 놀라움의 탄성과 속삭임이 들렸다. 이 남자는 5년 동안 그들이 거만하고 완벽주의적인 대표이사로 알고 있던 사람이었다. 그가 죄수처럼 끌려오는 것을 보는 것은 초현실적인 광경이었다. 뒷문에서 무대까지의 여정은 민준에게 수천 킬로미터의 여정처럼 느껴졌다. 그는 좌석줄 사이의 통로를 지나 전 부하 직원들의 얼굴을 지나쳐야 했다. 그는 그들의 시선을 느낄 수 있었다. 동정, 충격, 그리고 조롱이 섞인 시선. 그는 감히 얼굴을 들지 못했다. 발밑의 바닥만이 그가 감히 쳐다볼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다. 무대 위에 도착했을 때 유진은 연단 옆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표정 없이 유진은 그에게 종이 한 장을 건넸다. 말해요. 유진이 한 말은 그것뿐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여전히 켜져 있는 마이크를 통해 선명하게 들렸다.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민주는 연단으로 향했다. 그는 그 종이를 그 위에 놓았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읽을 힘조차 없었다. 그는 힘없는 몸을 지탱하기 위해 연단 양옆을 꽉 잡았다. 그는 심호흡을 한 후 말하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쉬고 떨렸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그가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저는 여러분의 전 대표이사 박민준입니다. 그는 잠시 멈춰 쓴 침을 삼켰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리더로서가 아니라 패배자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제 모든 잘못을 인정하기 위해 여기에 섰습니다. 강당의 침묵은 칼로 벨 수 있을 만큼 짙었다. 그동안 여러분은 저를 성공한 인물로 알고 계셨을지 모르지만 그건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제가 맡았던 직위, 제가 누렸던 호화로움, 그 모든 것은 제 노력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모두 YJ 그룹과 고유진 씨 가족이 준 신뢰에 대한 선물, 즉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신뢰를 배신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이제 갈라졌다. 저는 제 직권을 남용했습니다. 저는 회사 돈을 제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를 속였습니다. 그는 고개를 약간 들어 멀지 않은 곳에 서 있는 유진을 쳐다볼 용기를 냈다. 그리고 최악은 제 아내를 배신했다는 것입니다. 저에게 모든 것을 준 여성이지만 저는 불륜과 거짓말로 보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마침내 그의 뺨에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이사회에 죄송합니다. 열심히 일해주신 여러분, 직원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미안합니다. 유진아, 고백은 끝났다. 민주는 수백 쌍의 눈앞에서 무너지고 발가벗겨진 채 연단 뒤에서 떨며 서 있었다. 그는 자신의 임무를 다했다. 그는 자신의 자존심을 자유와 맞바꿨다. 유진은 다가와 마이크를 넘겨받았다. 그녀는 민준을 쳐다보지 않았다. 그녀는 직원들을 똑바로 쳐다봤다. 여러분 모두 들으셨습니다. 이것이 거짓 위에 세워진 시대의 끝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는 민준을 향해 살짝 고개를 돌렸다. 고백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민준 씨, 당신이 받을 수 있는 최악의 추천서라고 생각하세요. 그 말은 차갑고 평탄한 톤으로 말해졌으며 민준의 남은 영혼을 산산조각 내는 마지막 일격이었다. 유진은 손으로 신호를 보냈다. 보안팀, 이분을 출구로 안내해 주세요. 그를 무대로 데려왔던 2명의 보안 요원이 무대 위로 올라와 민준의 팔을 잡았다. 그들은 그를 무대에서 내려와 같은 통로를 따라 걸었다. 아무도 소리를 내지 않았다. 강당은 한 남자의 몰락을 목격하며 조용했다. 민준이 문 뒤로 사라진 후 유진은 다시 직원들을 마주했다. 그녀의 얼굴은 이제 더 편안하고 밝아 보였다. 과거는 묻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장을 시작합시다. 침묵이 깨졌다. 앞줄에서 박수가 시작되었고 이내 강당 전체로 퍼져나가 우렁찬 박수갈채로 변했다. 그것은 지지의 박수였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박수였다. 자신의 궁전을 정화한 여왕을 위한 박수였다.
유진은 무대 중앙에 굳건히 서서 그 소리가 자신을 감싸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녀의 승리는 이제 완전하고 절대적이었다. 박민준이 모든 명예를 박탈당한 그날로부터 6개월이 흘렀다. 시간은 무자비하게 흘러 몰락한 자들의 운명을 갈아엎고 일어선 자들의 운명을 다듬었다. 유진에게 그 6개월은 변화의 시기였다. 그녀는 지칠 줄 모르고 일했다. 민준이 남긴 나쁜 경영의 잔재를 청소하고 진실성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문화를 심었다. 그녀는 자신이 단순한 상속녀 이상임을 증명했다. 그녀는 진정한 리더였다. 하지만 아라와 민준에게 그 6개월은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긴 여정이었다. 아라에게 삶은 중력에 대한 교훈이었다. 잘못된 방법으로 올라간 모든 것은 가장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떨어지기 마련이었다. 그 소박한 카페에서 유진과의 마지막 만남 이후 그녀는 두려움 속에서 살았다. 과거의 죄가 담긴 서류철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처럼 느껴졌다. 민준의 공개 고백 소식은 사교계에 퍼졌고 그녀의 이름도 진흙탕에 함께 끌려 들어갔다. 그녀는 완전히 실패한 값싼 상간녀로 낙인 찍혔다. 예전에 함께 쇼핑을 즐기던 가짜 친구들은 이제 그녀의 번호를 차단했다. 화려한 세계로의 문은 그녀의 얼굴 앞에서 굳게 닫히고 잠겼다. 절망에 빠지고 이자가 계속 불어나는 온라인 대출 빚에 시달리던 그녀는 한때 자랑했던 모든 명품을 팔아야 했다. 가방, 신발, 보석, 모든 것을 생계를 위해 헐값에 처분했다. 외모 외에는 다른 기술이 없었던 그녀는 얻을 수 있는 어떤 일이든 찾아야 했다. 수십 번의 거절 끝에 그녀는 마침내 일자리를 구했다. 부티크 매니저나 패션 컨설턴트가 아니라 중산층 쇼핑센터에 항상 붐비는 패밀리 레스토랑의 웨이트리스로 매일이 반복되는 굴욕의 연속이었다. 그녀는 덥고 몸에 맞지 않는 폴리에스테르 유니폼을 입어야 했다. 종종 무례한 손님들에게 친절하게 미소 짓고 테이블에서 남은 음식을 치우고 10시간 동안 서 있은 후 다리의 통증을 견뎌야 했다. 그녀가 짓는 모든 가짜 미소, 그녀가 들어 올리는 모든 더러운 접시는 한때 맛보았고 이제는 영원히 사라진 호화로움에 대한 상기였다. 예전에 감탄하며 그녀를 쳐다보던 부자 남자들은 이제 그녀를 보이지 않는 듯이 그냥 지나쳤다. 그녀는 배경의 일부가 되었다. 그 레스토랑의 테이블과 의자처럼 민준의 운명도 비극적이기는 마찬가지였다. 강당에서 쫓겨난 후 그는 비즈니스 세계에서 왕따가 되었다. 어떤 회사도 그를 고용하려 하지 않았다. 심지어 말단 직원 자리조차도 그의 이름은 배신과 실패의 동의어가 되었다. 그는 모텔을 잃고 남은 명품 옷을 팔아야 했고 마침내 축축한 골목길에 좁은 고시원 방을 빌렸다. 매일 아침 그는 공허한 기분으로 일어났다. 예전에 값비싼 커피 한 잔과 태블릿으로 비즈니스 뉴스를 읽으며 하루를 시작했던 남자는 이제 컵라면과 페인트가 벗겨진 벽을 멍하니 쳐다보며 하루를 시작했다. 생존을 위해 그는 작은 유통회사의 영업사원으로 일해야 했다. 그의 임무는 식료품 가게를 돌아다니며 비누와 샴푸 제품을 제안하는 것이었다. 매일 그는 거절, 가게 주인들의 조롱, 그리고 피부를 태우는 뜨거운 햇볕과 마주해야 했다. 예전에 건물 꼭대기에 앉아있던 남자는 이제 먼지투성이 거리를 걸어야 했다. 그의 오만함과 자존심은 모두 닳아 없어지고 끝없는 후회만 남았다. 어느 날 오후, 운명은 마치 유진에게 자신의 작품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 같았다. 유진은 몇몇 비즈니스 동료들과 함께 미술 전시회에 가는 길이었다. 그녀가 탄 고급차는 주요 도로 중 하나에서 심각한 교통체증에 갇혔다. 운전사는 붐비는 상가 지역을 통과하는 지름길을 택하기로 결정했다. 차가 천천히 움직일 때 한가롭게 대화를 나누던 유진은 무심코 창밖을 내다봤다. 그녀의 눈은 붐비는 레스토랑 테라스의 한 장면을 포착했다. 그곳에서 낡은 주황색 유니폼을 입은 한 여성 웨이트리스가 더러운 걸레로 바닥에 쏟아진 음료를 닦기 위해 몸을 숙이고 있었다. 그 웨이트리스는 손님에게 거칠게 꾸짖음을 당했고
그녀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사과할 수밖에 없었다. 그녀의 얼굴은 피곤하고 칙칙하며 나이보다 훨씬 늙어 보였다. 유진은 눈을 가늘게 떴다. 그 얼굴을 알아보았을 때 그녀의 심장이 약간 더 빨리 뛰었다. 그것은 아라였다. 유진의 마음속에는 분노나 증오의 감정이 없었다. 그저 이상하게 평온한 느낌만 있었다. 그녀는 아라를 더 이상 경쟁자나 자신을 아프게 한 여자로 보지 않았다. 그저 자신이 심은 것을 거두고 있는 한 인간으로 보았다. 그녀의 눈앞에서 직접 상영되고 있는 우주적인 교훈이었다. 그들의 차가 다시 움직이려 할 때 유진은 길 건너편에서 또 다른 광경을 보았다. 땀으로 젖은 셔츠를 입은 한 남자가 낡은 서류 가방을 들고 비틀거리며 걷고 있었다. 그 남자는 이마에 땀을 닦기 위해 가게 앞에서 잠시 멈췄다. 그 남자는 민준이었다. 그들 둘, 아라와 민준은 이제 같은 세상에 있었다. 힘든 노동과 투쟁의 세상. 하지만 그들은 서로의 존재조차 인식하지 못했다. 각자의 고통에 너무 바빴다. 옅은 미소, 진심 어리고 평화로운 미소가 유진의 입가에 그려졌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었다. 카르마가 완벽하게 임무를 완수했다. 그녀는 창문에서 시선을 돌려 차 안의 동료와의 대화에 다시 집중했다. 바깥의 풍경은 더 이상 그녀에게 영향을 미칠 힘이 없는 과거의 일부일 뿐이었다. 가시죠, 기사님. 그녀가 부드럽게 운전사에게 말했다. 차는 부드럽게 나아갔고 민준과 아라를 뒤로 남겨둔 채 각자의 작은 지옥에 갇혀 있는 동안 유진은 자신의 밝은 미래를 향해 질주했다. 그 역사적인 강당의 날로부터 1년이 지났다. 회사에게 그것은 부활의 해였다. 유진의 리더십 아래 회사는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이전의 성과를 훨씬 뛰어넘어 급성장했다. 유진은 신선한 리더십 스타일을 가져왔다. 아버지의 단호함과 공감, 현대적인 혁신을 결합했다. 그녀는 시장에서 대성공을 거둔 몇 가지 새로운 제품 라인을 출시했고 2개의 해외 지사를 열었으며 가장 중요하게는 모든 직원이 존중받고 동기부여를 느끼는 근무 환경을 만들었다. 회사의 주가지수는 급등했고 유력 비즈니스 잡지들은 그녀를 국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리더 중 한 명으로 꼽기 시작했다. 개인적으로 유진에게 그 1년은 치유와 자아 발견의 여정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일이 그녀의 모든 삶을 차지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을 위한 시간을 내기 시작했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그림 그리기 취미를 다시 시작했고 주말에는 등산 동호회에 가입했으며 아버지와 더 많은 양질의 시간을 보냈다. 그녀 마음의 배신의 상처는 아물었고 만져도 더 이상 아프지 않은 옅은 흉터만 남았다. 그 흉터는 이제 고통에 대한 상기가 아니라 그녀가 가장 낮은 지점에 있을 때 자신 안에서 발견한 힘에 대한 상기였다. 그녀는 더 이상 민준이나 아라에 대한 소식을 직접 듣지 못했다. 그들은 마치 유통기한이 지난 것처럼 사라져 그녀의 두꺼운 인생책에서 중요하지 않은 각주가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들을 미워하지 않았다. 그저 안타깝게 여긴 후 완전히 잊었다. 그녀의 에너지와 생각은 어두운 과거에 낭비하기에는 너무나 소중했다. 어느 맑은 오후, 유진은 사무실 발코니에 서 있었다. 그 건물의 가장 높은 층에서 그녀는 아래에 펼쳐진 도시의 전경을 바라보았다. 민준이 한때 즐겼던 것과 똑같은 풍경이었다. 하지만 유진이 본 것은 매우 달랐다. 민준은 그것을 권력과 지위의 상징으로 보았다. 유진은 그것을 기회로 가득 찬 생태계로 보았다. 그녀가 미래를 그릴 수 있는 거대한 캔버스로 그녀는 평화롭고 온전하며 자신을 지금의 여성으로 만들어준 모든 인생의 교훈에 감사했다. 그녀가 부드러운 저녁 바람을 즐기고 있을 때 그녀의 개인 휴대폰이 울렸다. 항상 바쁜 업무용 폰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들만 연락처를 가진 폰이었다. 화면에는 강지훈이라는 이름이 떴다. 강지훈은 떠오르는 천재 젊은 건축가였다. 친환경적이고 미래적인 디자인으로 유명했다. 유진의 회사는 야심찬 친환경 오피스 단지 건설 프로젝트에서 그와 협력할 계획이었다. 그들은 이미 몇 차례 회의에서 만났고 유진은 그의 지성과
자신의 원칙과 일치하는 비전을 매우 존경했다. 유진은 미소 지었다. 그녀는 녹색 버튼을 밀고 휴대폰을 귀에 댔다. 여보세요, 지훈 씨.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하고 편안하게 들렸다. 여보세요, 유진 씨. 업무 시간 외에 죄송합니다. 전화기 너머 강지훈의 목소리는 친절하고 전문적이었다. 방금 우리 메인 로비 디자인에 대한 아이디어가 떠올라서요. 갑자기 생각나서 내일까지 기다리기엔 너무 설레서요. 유진은 작게 웃었다. 그런 열정 좋아요. 어떤 아이디어인데요? 그들은 디자인, 지속 가능한 재료, 그리고 미래 업무 공간의 철학에 대한 활기찬 대화에 빠져들었다. 대화는 CEO와 협력업체 사이가 아니라 같은 주파수와 열정을 가진 두 사람 사이처럼 쉽게 흘러갔다. 값싼 유혹도 오만함도 없었다. 진심 어린 상호 존중만 있을 뿐이었다. 잠시 후 강지훈이 말했다. 아마 스케치를 보여드리면서 설명하는 게 더 쉬울 것 같네요. 내일 오후에 커피 한잔 할 시간 있으세요? 유진은 지평선 너머로 지기 시작하는 태양을 바라보았다. 하늘을 아름다운 주황색과 보라색 그라데이션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그녀는 마음속에서 즐거운 따뜻함을 느꼈다.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따뜻함이었다. 이것은 서두르는 사랑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가능성에 관한 것이었다. 새로운 문이 열리고 무언가 유망한 것의 시작이었다. 그녀는 진심으로 미소 지었다. 눈에서부터 입가까지 번지는 미소였다. 자신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제 자신의 권리인 평화와 행복을 누릴 준비가 된 여성의 미소였다. 물론이죠. 그녀가 대답했다. 미래에 대해 이야기 나눠요.